자정을 넘긴 시간, 이문호는 서재에서 신인 작가의 원고를 붉은 펜으로 교정하고 있었다. 70평생을 출판업에 바친 그에게 밤샘 작업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유독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다. 회장님,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오늘 오후 회계팀장이 던진 폭탄 같은 보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디지털 시대의 거센 파도 앞에서 40년 된 출판사 문학 세상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수많은 작가들의 꿈과 독자들의 사랑이 이 건물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 띵동.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늦은 시간에 누가 들어왔을까? 이문호는 원고에서 눈을 떼고 귀를 기울였다. 오빠, 정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며느리 한지연의 목소리였다. 평소 공손했던 어조와는 전혀 달랐다. 날카롭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에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아버지도 나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들 정우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고민? 웃기지 마요. 70살 먹은 늙은이가 시대 변화도 모르고 고집만 부리는 거죠. 이문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늙은이라고?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그래도 아버지 평생 사업이니까. 평생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망해야 해요? 우리 애들 교육비는 누가 대요? 집 대출 이자는요? 이문호는 숨을 죽이고 귀를 더 기울였다.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간단해요. 출판사 건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순간 이문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건물을 팔아버리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죠. 지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식었다. 이문호는 무의식 중에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다른 방법이 뭔데? 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젯밤에도 에어컨 켜놓고 나가셨고 며칠 전에는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건 피곤해서. 아니에요. 제가 기자 시절에 치매 관련 기사를 많이 써봤거든요. 초기 증상이 맞아요. 이문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치매라고? 자신이? 설마 아버지가 치매는 아닐 거야. 확실하게 하려면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해야죠. 그리고 지연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이문호는 벽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다. 만약 치매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법정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빠가 아버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이문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치매가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서울대병원에 아는 신경과 의사가 있거든요. 기자 시절에 인터뷰했던 분인데. 어떤 분인데? 검사 결과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돈은 좀 들겠지만요. 이문호는 믿을 수 없었다.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진단을 받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이나? 오빠 생각해봐요. 이 건물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문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이 40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돈으로만 보이고 있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중개사가 그러는데 최소 50억은 된다고 해요.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지라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50억이나? 네. 그런데 재개발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팔아야 해요. 발표되면 가격이 더 올라서 개발업자들이 더 큰 금액을 원할 테니까요. 이문호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 벽에 기대섰다. 이들이 이미 부동산 중개사 개발업자들과까지 접촉했다는 것인가?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그래서 치매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진단서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진단서 받는 것만으론 안 될 텐데. 물론이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서 섬뜩한 계산이 느껴졌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치매 환자니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요양병원에? 거기서 3개월 정도 계시는 동안 우리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거죠. 건물 매각, 회사 정리, 재산 정리까지요. 이문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그 사이에 평생의 업적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정신 차리시면 그때는 이미 늦었죠. 모든 게 끝난 상태일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드시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잔인해요? 오빠,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집 대출금 3억, 애들 학원비 매월 200만 원, 제 친정 병원비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아버지 고집 때문에 고생해야 해요? 이문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결국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자신의 재산이 탐났던 것이다. 엄마는 뭐라고 하시던가?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상황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이문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지연의 어머니까지 가담했다는 것인가? 뭐라고 하시던데? 아무리 시아버지라도 손자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문학세상 같은 출판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까지. 네. 그분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에요.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하시거든요. 이문호는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느낌의 현기증이 났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그 어머니까지 자신의 몰락을 바라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3개월 전부터요. 아버지 회사 적자 소식 들은 후부터 계속 준비해 왔어요. 3개월 전부터라니. 그동안 자신 앞에서는 효도하는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들통나면. 들통날 일 없어요. 치매 진단은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객관적인 검사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의사 판단에 달린 거예요. 그래도 오빠, 지금이 기회예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실제로 건망증도 늘었잖아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이문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서재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였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의 손에 의해서. 책상 위에 놓인 원고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작가가 쓴 소설이었는데 가족 간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극단적인 설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현실이 더 잔혹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 2시가 넘어 거리가 조용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출판사 건물들이 어둠 속에서 무력하게 서 있었다. 내일부터는 정말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다. 이문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문학세상 창립 10주년 기념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중학생이던 정우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때 정우는 아버지 일을 자랑스러워했고 출판사에 와서는 책들을 신기해하며 만지곤 했었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 아니, 애초에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지연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아버지, 내일 오전에 병원 예약 잡았어요. 정기검진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이문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벌써 시작된 것인가? 내일 병원에 가면 그 매수된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것인가?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김민수 박사님이 아버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민수. 5천만 원에 매수될 그 의사의 이름이었다. 이문호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다. 40년간 수많은 원고를 읽으며 인간의 심리를 파악해온 그였다. 이제 그 모든 경험과 통찰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였다. 이문호는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예전에 작가 인터뷰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내일부터는 이것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결심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면 그 또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70살이 되었지만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었다. 새벽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는 듯 했다. 이문호는 원고를 다시 펼쳤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다. 그래야 상대방이 방심하고 그 틈에 반격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새벽 6시 이문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일어났다. 어젯밤 들은 충격적인 대화가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식탁으로 내려갔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연이 평소와 다름없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왔다. 잠 잘 주무셨어요? 그 위선적인 표정을 보니 속이 뒤틀렸다. 불과 몇 시간 전 70살 먹은 늙은이라고 모독했던 바로 그 입으로 지금은 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다. 정우는 어디 있느냐? 샤워 중이에요. 오늘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일찍 준비하고 있어요. 이문호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기자 출신답게 표정 관리에 능숙했지만 어젯밤 대화를 들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다. 지연아, 너 어젯밤에 뭐 했냐? 예. 어제요? 일찍 잠들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일찍 잠들었다고. 이문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정우랑 뭔 얘기했는지 나는 다 들었어.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출판사 건물 팔고 나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병원에 집어넣는 얘기 말이다. 지연이 깜짝 놀라는 척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언제 그런 얘기를. 5천만 원에 의사 매수하고 50억에 건물 팔겠다는 계획까지 다 들었어. 그때 정우가 황급히 뛰어내려왔다. 아내의 당황한 목소리를 들었나 보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를? 너까지 왔구나. 좋다. 둘 다 앉아라. 이문호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자 정우와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뭔지 아냐? 녹음기네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왜? 어젯밤 너희 대화를 녹음했어. 들어볼까? 이문호가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정우가 재빨리 손을 뻗어 녹음기를 잡았다. 아버지, 잠깐만요. 왜?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 있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가 요즘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착각? 이문호가 비웃었다. 내가 뭘 착각했다는 거냐? 지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버지, 어젯밤에 저희는 거실에서 TV만 봤어요. 아마 TV 소리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TV 소리라고? 네. 어젯밤에 드라마를 봤거든요. 가족 간 갈등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아마 그 내용을 실제 대화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문호는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줄이야. 그럼 김민수 박사는 뭐냐? 오늘 오전 병원 예약은? 정우와 지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는 것 같았다. 김민수 박사님은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분이에요.
지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아버지 건강검진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거고요. 건강검진? 이문호가 소리쳤다. 치매 진단서 조작하려고 5천만 원 주기로 한 거잖아. 아버지, 정우가 급하게 말렸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하든 말든. 사실인데 뭐가 문제냐? 그때 위층에서 손녀 소영이 내려왔다.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깬 것 같았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소영아, 너 아빠 엄마가 뭐 하는지 아니? 소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정우가 재빨리 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요즘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조용히 하자. 이문호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다. 내 앞에서 무슨 수작이냐? 소영아, 너 부모가 할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 할아버지. 소영이 무서워하며 아버지 뒤로 숨었다. 지연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러시면 정말 걱정돼요. 요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없던 일을 있었다고 하시고. 없던 일이라고? 네. 저희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꿈을 꾸셨거나 아니면 TV 소리와 혼동하신 것 같아요. 이문호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까? 하지만 어젯밤 대화는 너무도 생생했다. 그럼 이 녹음기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냐? 정우가 녹음기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다. 아버지, 이거 어젯밤에 켜놓으셨나 봐요. 그런데 거의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 이문호가 녹음기를 다시 확인해 봤다. 정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혹시 녹음 버튼을 제대로 안 누르신 것 같아요. 이 기계 오래된 것 같은데 버튼이 잘 안 눌렸나 봐요. 이문호는 당황했다. 분명히 녹음을 했는데.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실수한 것일까? 아버지, 이제라도 병원에 가보세요. 정우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건강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면 저희도 안심할 수 있고. 건강검진이 아니라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거 아니냐? 아버지, 또 그런 말씀을.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피해망상을 가지시면. 피해망상? 이문호가 소리쳤다. 내가 피해망상에 빠졌다는 거냐? 아버지,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문호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어젯밤 들은 대화는 너무도 생생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우가 문을 열어주니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이문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바로 어젯밤 대화에 나왔던 그 의사였다. 아버지, 이분이 김민수 박사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분이고요. 김민수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당신이 5천만 원 받기로 한 그 의사지. 김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정우가 급하게 말렸다. 박사님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요즘 좀. 김민수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증상이냐? 피해망상, 기억 혼란, 현실 인식 장애 등이요. 김민수가 전문가답게 설명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 증상입니다. 이문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미 자신을 환자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정상이야. 물론 심각한 단계는 아니에요. 김민수가 진정시키듯 말했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요. MRI도 찍어보시고 혈액 검사도 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보는 거죠. 이문호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다. 검사 받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김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상이시라면 검사 결과로 확실하게 나올 테니까요. 정우와 지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 물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시면 돼요. 오늘 오전에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어요. 이문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부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것이고 받으면 조작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좋다. 가자.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문호는 계속 생각했다. 어젯밤 대화가 꿈이었을까? 녹음기 고장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착각한 것일까? 하지만 김민수 의사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히 어젯밤 대화에 나온 바로 그 사람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각종 검사가 시작됐다. MRI, 혈액 검사, 인지기능 검사까지. 모든 과정에서 김민수가 직접 지켜봤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정우가 물었다. 오늘 오후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김민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예비 소견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여요. 어떤 부분이요? 인지기능 검사에서 몇 가지 이상 소견이 보이거든요. 확실한 건 정밀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문호는 모든 것이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후 3시 검사 결과가 나왔다. 김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안타깝지만 초기 치매 소견이 보입니다. 뭐라고? MRI 상에서 뇌 위축이 관찰되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가 나왔어요. 이문호는 믿을 수 없었다. 분명히 조작된 결과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우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요양병원이요? 네.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엔 위험해요.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케어해드리는 게 환자분께도 가족분들께도 좋을 거예요. 정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의학적 진단이 나온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김민수가 경고했다. 치매는 조기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그날 밤 이문호는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진단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40년간 책을 읽으며 쌓은 지혜가 있지 않은가. 이문호는 다른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출판사에 도착한 이문호는 평소와 달리 직원들의 시선이 어색하다는 것을 느꼈다. 20년간 함께 일해온 편집부장 김성민조차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무슨 소리냐? 나 멀쩡하다. 아, 네. 그냥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요. 이문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지연이 이미 이곳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사장실로 들어가자마자 비서 한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오늘 오전에 부회장님 부인께서 전화 주셨어요. 뭐라고 하던가? 회장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혹시 업무상 실수가 있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없는지. 이문호의 혈압이 치솟았다.
며느리가 직원들에게까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도록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 영숙 씨, 나 정신 나간 것 같아 보이나? 아, 아니에요. 전혀요. 그냥 부인께서 걱정하신다고. 앞으로 그런 전화 받지 마라. 점심시간이 되자 이문호는 평소 단골로 가던 중국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모퉁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정우와 지연,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두 명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문호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건물 가격은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재 시세로는 45억 정도지만 재개발 확정되면 6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장 남성이 대답했다. 개발업체에서 선금은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지연이 물었다. 등기 이전 전에 30억 정도는 가능하죠. 나머지는 개발 허가 나는 대로 바로 지급하고요. 이문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벌써 개발업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상까지 하고 있었다니. 문제는 소유자이신 아버님인데요. 정우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정장 남성이 끼어들었다. 만약 소유자분이 치매나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시면 법정 대리인 선임을 통해 처리 가능하거든요. 법정 대리인이요? 네. 가족 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정식 진단서가 필요하지만요. 지연이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분이 신경과 전문이세요. 저희 기자 시절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상황 설명해 드렸더니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어떤 식으로요? 실제로 치매가 아니더라도 검사 결과를 조금 유리하게 해석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물론 돈은 좀 들겠지만요. 이문호는 귀를 의심했다.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들어요? 정우가 물었다. 5천만 원 정도요. 건물 가격에 비하면 푼돈이죠. 5천만 원으로 60억을 얻는다면. 지연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1200%의 수익률이네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나중에 들통나면. 안 들통나요. 치매 진단은 워낙 주관적이거든요.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개발업자 중 한 명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참, 그리고 이 동네 재개발 확정 소식이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 전에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요? 발표되면 땅값이 더 오를 거거든요. 그럼 저희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고.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죠. 그럼 우선 의사 진단부터 받으시고 법정 대리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처리는 저희 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문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식당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의 어머니 박순자로부터 온 전화였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요? 아버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요즘 지연이가 걱정을 많이 해요. 뭘 걱정한다는 거요? 아버님 건강 말이에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다고. 당신까지 나서는 건가? 아버님, 저도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병원 가기 싫어하는 마음.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가족을 위해서? 정우랑 지연이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집 대출도 있고. 아버님 회사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문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친정 어머니까지 나서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오후에 출판사로 돌아오니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다. 20년간 회사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해온 이경수 변호사였다. 회장님,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가? 실은
부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문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하던가. 회장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혹시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법적으로? 만약 회장님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시면 회사 경영권이나 재산 관리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미리 위임장이나 신탁 설정을 해두시라고 권하시던데. 이문호는 변호사마저 매수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수야, 너까지 그들 편이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법적 조언을 드린 것뿐인데. 그럼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경수 변호사는 당황하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냐? 후견인 선임 신청서예요. 만약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라고. 이문호는 서류를 집어던졌다. 나가라. 당장 나가. 회장님 잠깐만. 내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변호사가 황급히 나가고 나자 이문호는 책상에 주저앉았다. 변호사까지 그들 편에 써버린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그때 비서 영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영숙 씨, 나 정말 이상해 보이나? 영숙이 망설이더니 진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요즘 좀 예민해지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치매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럼 왜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냐? 글쎄요. 부회장님 부인께서 주변에 많이 얘기하고 다니시는 것 같긴 하던데요. 이문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영숙 씨, 만약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도와줄 수 있겠나? 무슨 뜻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문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며느리 지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제야 실감했다. 의사, 개발업자, 변호사, 심지어 친정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정말로 자신이 정신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매일같이 치매를 의심당하다 보니 자신의 기억력과 판단력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그들의 계획대로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40년간 쌓아온 인생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이문호는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내일부터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자신도 그에 못지않은 준비를 해야 했다.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문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평생 신뢰해온 딸 이정희에게 부산까지 가서 직접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충격적이었다. 아빠, 오빠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병원에서 좋은 치료 받으세요. 제가 부산에서 기도할게요. 딸마저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이문호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오전 8시, 그는 녹음기를 챙기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정우와 지연이 정장을 입은 남성 2명과 함께 서 있었다. 아버지, 아침 산책하시나요? 정우가 어색하게 웃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냐? 이분은 이경수 변호사님이시고 이분은 박준영 사회복지사님이세요. 지연이 소개했다. 이문호는 직감했다. 강제 입원을 위한 준비였다. 무슨 일로 왔나? 이경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회장님, 후견인 선임 신청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 동의했나? 회장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 법적 절차에 따라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준영이 공식적인 말투로 설명했다. 이문호가 거부하려는 순간 지연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다. 곧이어 흰색 구급차가 나타났다.
이게 뭐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정우가 이문호의 팔을 붙잡았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구급차에서 의료진 2명이 내렸다. 그중 1명은 어제 만났던 김민수였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시죠. 나는 안 가. 아버지, 이럴수록 더 의심받으세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다. 회장님, 강제로 모시지는 않겠습니다. 김민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위험해 보이는군요. 무슨 위험이냐? 그때 이문호가 몸을 빼려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 피가 흘러나왔다. 봐요. 역시 위험하다니까요. 지연이 소리쳤다. 이런 상태로 혼자 두면 어떡해요?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회장님이 저렇게 다치시다니. 역시 나이가 드시니까. 김민수가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며 말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상처부터 치료받으시죠. 그 후에 검사 받으시면 돼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문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구급차에 실려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일반 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서울정신건강센터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입원하실 병원이에요. 입원? 나는 검사만 받는다고 했는데. 김민수가 나타나며 설명했다. 회장님, 어제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해서요. 즉시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무슨 소리냐? MRI 재촬영 결과 뇌 위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도 이상 수치가 발견됐고요. 이문호는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걸 알았지만 의학적 진단 앞에서는 무력했다. 정우와 지연이 입원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아버지,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나는 서명 안 해. 그럼 저희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겠습니다. 이경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법정 대리인이 언제 됐냐?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승인됐습니다. 변호사가 공문서를 보여줬다. 이제 회장님의 모든 법적 행위는 아드님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문호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럼 내 재산은?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우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 치료비와 병원비로 사용될 거예요. 이문호는 주머니에 녹음기를 만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이문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출판업계의 대부로 불리던 이문호 씨가 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40년간 운영해온 출판사 문학세상은 재개발로 인해 문을 닫게 될 예정입니다. 뉴스 화면에는 이문호의 사진과 함께 치매로 인한 은퇴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저건 누가 제보한 거냐? 지연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미 언론에 다 알려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요. 리포터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다. 이문호 회장의 아들인 이정우 부회장은 아버지의 병을 숨기려 했지만 더 이상 가족만의 힘으로는 돌볼 수 없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정우가 언론 인터뷰까지 했다니. 뉴스는 계속 이어졌다. 한편 출판사 건물이 있던 자리는 3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개발될 예정이며 이미 건축 허가도 승인된 상태입니다. 30층 건물이라고? 이문호가 소리쳤다. 정우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다.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출판업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내 평생을 팔아먹은 거냐?
병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진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회장님, 흥분하시면 병에 좋지 않아요. 김민수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저리 가. 나한테 뭘 놓으려는 거야? 진정제예요. 잠시만 쉬시면 기분이 나아지실 거예요. 이문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간호사 2명이 그를 붙잡았다. 주사를 맞은 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너희들, 이렇게 할 거냐? 아버지, 좋은 치료 받으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의식을 잃기 직전 이문호는 지연이 정우와 속삭이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계약금 20억은 언제 들어와? 내일 오전에 입금될 거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정말로? 응. 아버지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완전히 의식을 잃은 이문호의 주머니에서 녹음기가 작동되고 있었다.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이문호는 하얀 병복을 입은 채로 깨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도시 외곽의 정신병원이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주었다. 이게 뭐냐? 치매 치료약이에요. 하루 3번 드셔야 해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환자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익숙한 듯 대답했다. 이문호는 절망했다. 여기서는 아무리 외쳐봤자 환자의 헛소리로 치부될 것이다. 점심시간 이문호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옆에 앉은 70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언제 들어오셨어요? 어제요. 당신은? 저는 5년째예요. 우울증으로요. 5년이나? 네. 원래는 3개월만 있기로 했는데 계속 연장되네요. 아들이 퇴원시켜주지 않아요. 이문호는 소름이 돋았다. 여기는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곳이었다. 오후에 정우와 지연이 면회를 왔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 몸은 좀 어때요? 정우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당장 나를 여기서 빼내라. 아버지, 여기서 치료 잘 받으세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요. 지연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출판사 건물 철거 시작됐어요. 사진에는 포크레인이 건물을 부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40년간의 추억이 먼지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새로 지어질 건물 조감도예요. 지연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3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멋지죠? 이문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너희가 정말 이럴 거냐? 아버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우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아버지는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이문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 원고들은 어떻게 했냐? 지연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다 태웠어요. 어차피 쓸모없는 종이 뭉치였으니까요. 이문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도 재산도 평생의 업적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 녹음기만은 여전히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면회실을 나서는 정우와 지연의 대화가 멀어져 갔다. 이제 정말 끝났네. 응. 50억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아버지는? 잊어버려.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정신병원에서 일주일이 지났다. 이문호는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매일 복용하라고 주는 치매 치료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때요? 담당 간호사 박미영이 다정하게 물었다. 좋아요. 약도 잘 먹고 있고요.
박미영은 20대 후반의 젊은 간호사로 다른 직원들과 달리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봐주었다. 이문호는 그녀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영 씨, 혹시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세요? 이문호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보여줬다. 일주일 동안 숨겨온 것이었다. 이거 한 번만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예요? 제가 정말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박미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이문호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움직였다. 잠깐만 들어보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지연과 정우의 대화를 들은 박미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5천만 원으로 의사를 매수해서 50억의 건물을 팔아서 요양병원에 가둬놓고 모든 걸 처리하겠다. 박미영이 녹음기를 멈추고 이문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제 가족들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저를 여기 가둬놓은 거예요. 박미영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너무 잔혹해요. 미영 씨,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미영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대학교 선배인데 사회부에서 일해요. 정말요? 네. 이런 사건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연락해 볼게요. 이문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였다. 다음 날 오후 박미영이 흥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제가 기자 선배에게 연락했더니 벌써 취재팀을 꾸렸대요. 내일 오후에 여기로 온다고 해요. 이문호는 감격했다. 고마워요,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다른 증거는 더 없나요? 녹음 파일 외에요. 제 비서 한영숙 씨가 5천만 원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께도 연락해 봐야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정우와 지연이었다. 아버지, 갑자기 웬밤 면회예요? 이문호가 놀라며 물었다. 긴급한 일이 생겨서 왔어요. 정우의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인데?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인터넷 뉴스 기사였다. 정신병원 내 불법 감금 의혹. 재산 편취 목적 추정. 이문호는 놀랐다. 벌써 기사가 났다니. 이게 뭐예요? 정우가 차갑게 물었다.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어떤 간호사를 통해 기자에게 연락했다던데요. 이문호는 박미영을 생각하며 걱정됐다. 그런 일 없어. 없다고요? 지연이 비웃었다. 이미 다 조사했어요. 박미영이라는 간호사가 한국일보 기자에게 제보했다고 하던데요. 이문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박미영이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 간호사는 어떻게 됐냐? 당연히 해고됐죠. 정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에요. 환자 개인정보 유출죄로요. 뭐라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지연이 가짜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만 피해보게 만들지 말고요. 이문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너희들이 무고하다고? 네.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이상한 망상에 빠져서. 망상이 아니야. 내가 다 녹음했어. 정우와 지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버지, 녹음기 어디 있어요? 정우가 물었다. 왜? 보여주세요. 정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문호는 망설였다. 녹음기를 보여주면 빼앗길 것이 분명했다. 안 보여줄 거예요? 지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럼 저희가 직접 찾아보죠. 그들이 이문호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침대 및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뒤졌다.
없네요. 정우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상상 속의 녹음기인 것 같아요. 지연이 조롱했다. 하지만 이문호는 미소를 지었다. 녹음기는 이미 박미영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찾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당연히 달라지죠.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그런 녹음기가 정말 존재한다면 저희를 음해하려는 조작된 증거일 테니까요. 조작? 아버지 치매 증상 중 하나가 피해망상이에요. 없는 일을 있었다고 믿고 심지어 그런 내용의 녹음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문호는 어이가 없었다. 이제는 녹음 증거까지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민수 의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피해망상이 심해지고 환각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물 치료를 강화해야겠어요. 김민수가 간호사를 불러 강한 진정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뭘 놓으려는 거야?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예요. 김민수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나는 주사 안 맞아. 하지만 간호사들이 이문호를 붙잡았고 강제로 진정제 주사를 놓았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이문호는 지연이 김민수에게 뭔가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다. 추가 매수금인 것 같았다. 이제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네요. 김민수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은 봐야겠어요. 그동안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좋겠고요. 정우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면회도 당분간 금지해 주세요. 이문호는 완전히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의식을 잃기 전 한 가지 희망을 붙들었다. 박미영이 녹음기를 안전한 곳에 숨겨놨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이틀 후 이문호가 깨어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새로운 간호사가 속삭이듯 말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외부에서 난리가 났대요. 무슨 일이야? 한국일보에서 할아버지 사건을 일면에 터뜨렸어요. 그리고 MBC에서도 특집 방송한다고 해요. 이문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비슷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대요. 가족들이 노인을 치매로 조작해서 재산 뺏는 사건들이요. 이문호는 감격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들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큰일 났어요. 경찰에서 수사 시작했고 검찰에서도 관심 보이고 있대요. 그리고 간호사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출판사 건물 재개발도 중단됐대요. 불법 절차였다고 해서요. 이문호는 눈물이 났다. 40년의 업적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아, 그리고 박미영 선배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요. 기자들이 보호하고 있대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다. 경찰과 검사 그리고 기자들이었다. 이문호 회장님이세요? 형사가 정중하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이문호는 마침내 이 순간이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진술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을 말씀드리겠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검사가 녹음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이문호는 깊게 숨을 쉬고 시작했다. 모든 것은 그날 밤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병원 밖에서는 정우와 지연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다. 김민수 의사도 함께였다. 이 모든 게 오해예요. 지연이 소리쳤다. 저희는 아버님을 위해서.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 이문호의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40년간 쌓아온 지혜와 의지력으로 그는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그날 밤 뉴스는 이 사건을 톱기사로 다뤘다.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 가족이 노인에게 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대. 이문호는 TV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